자, 2018년도 3회 거 전기기사죠. 제2과목 전력공학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21번 문제인데요.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망상 배전 방식은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죠. 원래 이제 배전 방식이라는 게 방사상식이 있고 환상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망상식이 있고, 요즘에 망상식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전압 변동이 거의 없죠. 그러죠? 옳은 것 물어봐서 이건 거의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요.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는데 환상식이었을 때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없고요. 여기 망상식은 가장 이상적인 배전 방식으로 부하 증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죠. 방사상식보다도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여기 망상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이 공급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공급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2번에서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 이 말은 틀린 거죠. 부하 증가에 대해서 융통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방사상식에 비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좋고요. 요건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인축이 된 감전사고가 많아지죠. 많아지고 농촌에 적합한 것보다는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망상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22번 1년 365일 중 185일은 이항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요량은, 자, 유황곡선에서 그려보시게 되면, 유황곡선을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1년 365일 중에서 185일, 95일, 275일, 355일. 자, 여기가 유량 Q이고 여기가 일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95일은 이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죠. 185일은 이양 이하로 안 내려가는 것이고 275일은 이양 이하로 안 내려가죠. 355일은 이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죠. 이때 95일부터 여기가 풍수량, 여기가 평수량, 여기가 저수량, 여기가 갈수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때 아래쪽부터 갈저평풍 또는 위에서부터 풍평저갈, 풍수량 하게 되면 95일, 그 다음에 평수량 185일, 저수량이 275일, 그 다음에 갈수량이 355일. 고수량은 이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수량, 높은 수량을 말하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유황곡선에 오는 것이 편하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85일이니까 당연히 평수량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서지 임피던스 Z1, 진행파가 Z1의 선로축에서 그 다음에 서지 임피던스가 Z2의 선로축으로 입사할 때 투과 계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쪽에 선로가 이렇게 있죠. 자, 이쪽에서 입사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2의 I라는 입사파가 들어오게 되죠. 이때 여기 변곡점에서 변이점이라고도 하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변이점에서 입사되어 들어오는 쪽에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Z1, 그 다음에 변이점에서 투가 쪽 나가는 쪽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Z2라고 봤을 때, 이때 여기 변이점에서 여기에 입사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되어 있는 전파가 있을 것이고 투과되는 전파가 있을 것이다.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럴 때 반사 계수하고 투과 계수가 있는데 반사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입사된 파형에 대해서 여기에 반사파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 반사파 전압을 2의 R이라고 하게 되면 반사 계수가 있어야 되죠. 반사 계수는 Z1
더하기 Z2 마이너스 Z1의 2의 I값. 그래서 요 반사 계수만큼 반사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투과파전압은 투과파전압 2의 T라고 봤을 때, 그럼 투과 계수 곱하기 입사된 전압이어야 되죠. 투과 계수는 Z1 더하기 Z2분의 2 Z2 곱하기 2의 I 값이죠. 그래서 이게 투과 계수 값이에요. 지금 우리 문제는 이 투과 계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반사 계수하고 투과 계수를 반드시 아셔야 되죠. 이걸 우리는 반사 계수라고 불렀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투과 계수라고 한다. 투과 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혹시 무반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무반사가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양쪽의 특성 임피던스가 같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반사 계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분자 쪽이 0 되잖아요. 그래서 반사파는 없죠. 투하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기 한 값이나 같으면 2Z2 한 값이나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무반사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개가 같으면 된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 훨씬 많이 나오죠, 실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투과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Z1 더하기 Z2분의 2Z2라고 적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거 이제 투과 계수뿐만 아니라 반사 계수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도 알아두시라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는 양과는 상관없이 자, 즉시 동작하면 순한시성. 즉시 동작하면 일정 시간 후 동작하면 일정 시간 후 동작하게 되면은 정한시성. 그래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한도 양과는 상관이 없고 즉시 작동 순한시, 일정 시간 후 작동 정한시. 우리는 즉시 작동이니까 순한시성 계전기.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25번 문제. 25번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손실이 일정하다고 하게 되면 전선의 단면적은 송전전압하고 어떤 관계로 성립이 되겠느냐. 요 수식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 E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하고 전압 강하율, 퍼센트 전압 강하율하고 손실 P의 L값하고 그 다음에 전선 단면적 A값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죠.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 강하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전압 강하율하고 그 다음에 손실하고 전선 굵기 등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전선 굵기의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여기 어디서 나오는 수식이냐면 우리가 선로의 손실에서 나오는 수식이죠. 선로 손실 P의 L값은 3I제곱 R이잖아요. 물론 삼상일 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삼상이었을 때 말하죠. 삼상이었을 때 말합니다. 이때 여기 전류 I가 삼상 전류를 구해서 넣으면 돼요. 여기서 전류 I는 삼상이니까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구하죠. 전선의 저항 R값은 로 A분의 L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류값 대신에 이 값. 그 다음에 여기 저항값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어서 대입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손실 전력 P의 L값은 A 그 다음에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로 L값의 부하전력 P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전선의 단면적 A를 구하게 되면 손실 전압의 제곱
그다음에 역류의 제곱, 다음에 고유장값, 길이, L값, 그다음에 부하전력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암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죠. 자, 26번 문제입니다.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때보다도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 말단 집중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 분포에 따라서 선로에서 균일하게 되어 있는 균등부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단에 집중한 부하하고 균등부하의 전체 전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선로의 전압 강하하고 그 다음에 선로 손실, 전력 손실을 계산해 보면 여기서 말한 전력 손실은 선로의 전력 손실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말단에 집중한 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균등한 부하는 전체 전압 강하의 중앙에 위치한 것과 같다. 그러면은 전체 전압 강하의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손실은 말단에 집중한 것을 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균등한 부하는 손실이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것과 같다. 근데 3분의 1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등한 부하는 말단에 집중한 부하에 비해서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로 됨을 알 수가 있죠. 3분의 1배로 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쪽을 물어보는지 이쪽을 물어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단에 우리 문제는 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균등부하잖아요. 이것이 손실이 이들이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단에 집중되어 있으면 3분의 1밖에 안 되죠. 이해가신가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말단에 집중한 부하는 균등부하의 손실을 몇 배냐? 그러면 3배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삼상 송전선로에서 선간단락이 생겼습니다. 선간단락이 발생했을 때 옳은 것은 우리가 그 사고별 대칭 좌표 해석법이 있었습니다. 대칭 좌표 해석 사고별. 먼저 지락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다 존재한다. 그러면 정상전류라든지 그 다음에 역상전류 전압 다 계산해야 되죠. 정상, 역상, 영상 다 계산해야 돼. 선간단락이 되면 선간단락, 우리 문제가 지금 선간단락이죠. 선간단락이 되면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계산하지만 영상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간단락일 때는 정상과 역상만 존재한다. 혹시 삼상단락이 되면 삼상단락은 정상만 존재하고 역상이나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락사고는 그 세로의 성분에 영상분이 있으면 지락사고입니다. 근데 보통 역상분을 구하려면은 지락보다는 선간단락을 시켜봐야 역상 구하기가 쉽죠. 삼상은 정상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간단락은 정상과 역상. 그래서 정상전류와 역상전류만 흐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상전류와 역상전류만 흐른다. 이렇게 답변이 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8번. 배전선로의 전압조용장치가 아닌 것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전선로의 전압조용장치라고 하면은 승합기. 승합기는 전압 강화 클 때 사용하죠. 전압 강화가 클 때 사용하는데 배전선로 중간에다가 승합기를 설치하여 일률적으로 전압을 올립니다. 유도 전압조용장치는 전압 변동이 심할 때 사용하죠. 전압 변동이 심할 때 유도 전압조용장치를 사용하고요.
변압기 탭 전환기 장치는 여기는 1차와 2차에 탭이 존재하고 보통 5개씩 있죠. 1차에 5개, 2차에 5개 변압기 콘셉트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직렬 축전지가 있고요. 직렬 축전지는 전력계통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여 전압관을 보상해 주는 장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전력계통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구분하고 건전한 구간은 재투입하는 장치죠. 그래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장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말 뜻 그대로요. 다시 재투입을 시도하여 고장이 해소가 되면 즉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리클로저이기 때문에 전압 조정장치가 아니라 사고를 차단하여 사고 구간을 구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29번. 반지름이 R이고 소도체 간격이 S인 사도체 송전선로에 전선 ABC가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등가 성간거리를 D라고 D메타로 배치되어 있고 완전 연가된 경우 송전선로의 인덕턴스 식으로 맞는 것 했죠. 원래 인덕턴스는 단도체 인덕턴스가 있고 단도체일 경우 L값은 0.05 플러스 0.4605 상로구 R분의 D의 값이었죠. 물론 요것의 단위들은 전부 다 밀리미터 킬로미터입니다. 단위 길이당 밀리미터 값을 말하죠. 다도체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도체, 이때 도체수, 도체수를 N개라고 하게 되면 그때 N값은 N개일 때의 인덕턴스 값은 앞에 0.05를 소도체 수만큼 나누고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0.4605 로그 상용 로그죠. R분의 D인데 여기서 R 값이 R 다시 분의 D라고 쓰죠. 단위는 이제 밀리 헨리 퍼 킬로미터 똑같고요. 이렇게 이때 여기 R 다시를 갖다가 우리는 등가 반지름이라고 부르며 이 등가 반지름 R 다시의 값은 N 루트 R의 S N-1승으로 풀게 되죠. 물론 N은 소도체겠어. 여기서 R은 소도체 반지름이고 요 R은 소도체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 S는 소도체 간격입니다. 소도체 간격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수식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사도체니까 여기가 사도체 아닌가요? 사도체. 그 다음에 이쪽이 R 다시 값이니까 R 다시가 4자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 4자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써보게 되면 0.05를 4로 나누면 0.0125가 돼야 되죠. 0.0125. 안 그런가요? 그럼 0.4605 여기 4 루트 R 값에 4-1이니까 S의 3승이 돼야 되죠. 4 루트 자 여기다가 그러므로 R 다시의 값은 4 루트 S의 R 값에 S의 3승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4 루트 R S의 3승의 D. 그래서 이제 요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답이 되죠. 사도체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25 앞에 0.025는 여기 4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여기 R 다시만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30번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금방 29번에서 사도체를 풀어봤는데 그러네요. 다도체 또는 복도체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인덕턴스하고 리액턴스는 감소한다. 정전 용량하고 충전 용량 Q는 증가한다.
여기 리액턴스가 줄고 충전 용량이 증가했으므로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송전 용량이 증가해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증진,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선 표면에 전이 경도 줄어든다. 전이 경도가 저감된다. 자, 전이 경도가 저감되니까 코로나 방전 전압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코로나 방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도체 방식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문제 읽어보면, 인덕턴스 증가, 이거 틀렸잖아요? 인덕턴스 감소한다겠죠? 정전 용량 증가한다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코로나 발생을 감소한다. 코로나 방지니까 이건 맞네요. 전선 표면에 전이 경도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증가한다는 게 틀렸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다도체 방식은 주로 초고압 송전 계통에 사용하죠. 초고압 송전 계통에 적용합니다. 전선표면의 전이용도가 줄어들어서 코로나 방지를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도체 특징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덕턴스, 턴스, 리액턴스 감소, 정전 용량, 충전 용량 증가.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충전 용량이 증가하니까 송전 용량 증가. 송전 용량이 증가하니까 안정도가 좋아지죠. 그리고 전선이 등가 반지름이 커지니까 등가 반지름 어떻게 아까 했죠? 전선의 등가 반지름이 커진다겠습니다. 등가 반지름 R 다시의 값은 N 루트 값에 R 값에다가 S N-S음. 근데 도체를 쪼개면 쪼갤수록 등가 반지름이 커지게 되죠.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선 표면에 전이 경도가 줄어들게 되죠. 전이 경도가 줄어야 코로나가 발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전압이 지금 170kV이고 전격 차단 전류가 50kA일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몇 메가VA가 되겠느냐? 전격 차단 용량, 전격이니까 값을 계산한 다음에 상위 값을 써야 되죠. 자, 계산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S의 값은 원래 수식이 루트 3 VN 값의 IS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여기에 VN은 전격 전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 IS는 전격 차단 전류죠. 그러므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170kV 곱하기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50kA. 여기가 킬로볼트고 킬로암페어니까 당연히 계산하면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4,722 이렇게 나오네요. 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므로 얼마짜리 써야 됩니까? 그러므로 15,000 메가VA짜리를 써야 맞겠죠. 그래서 15,000 메가VA 계산기만 누르면 14,700이 나오니까 15,000이 됨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2번. 그림과 같은 선로의 등가 선간거리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등가 선간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겠느냐? 몇 미터 정도 되겠는가? 지금 요게 지금 수평 배열이잖아요. 수평 배열이었을 때의 등가 선간거리 D0의 값은 여기 개수가 AB 사이, BC 사이, AC 사이 세 군데니까 3루트, 그 다음에 5m 곱하기, 여기 5m 곱하기, 여기 A에서 C까지는 5m가 두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10m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요거 5의 3승이니까요. 5의 3루트 2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의 3루트 2 등가 선간거리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송전계통에서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 안정도 향상 대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하게 되면 리액턴스를 줄입니다. 리액턴스 감소. 그 다음에 전압이나 전력 등 전력 변동을 억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충격을 경감시켜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리액턴스, 발전기나 변압기 또는 선로에 있는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냐는 거죠. 당연히 기계는 리액턴스 줄여야 되고요. 선로보는 병행 회선을 증가해서 리액턴스 줄여야 되고요. 직렬 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전압이나 전력 변동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중간 조상 방식을 써서 선로에 흘러가는 모요분을 흡수해서 송수전단 간의 전압이나 전력 등이 불평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속기 신속하게 작동해야 되겠고요. 계통을 연계시켜야 되며, 뭐 뭔지 아시죠? 계통을 연계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죠. 충격 경감 대책은 사고 난 구간을 빨리 차단해야 되죠. 재폐로 방식도 써야 됩니다. 사고 난 구간을 빨리 차단하고 건전한 구간을 빨리 재투입하고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전압 변동을 적게 한다. 맞잖아요. 고속도 재폐로 차단기를 써서 충격을 줄여야 되죠. 고장 시간이나 고장 전류를 줄여서 당연히 고장 시간을 줄여야만 되겠죠. 전력계통의 리액턴스,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고 적혀 있는데 리액턴스는 감소해야 됩니다. 리액턴스 증가가 틀렸죠. 정답은 4번이 정답으로 해야 되죠. 일단은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 가면 무슨 기기든 선로든 리액턴스를 무조건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송배전 선로에서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송전선이나 배전선로의 전선 굵기 결정할 때 요소. 당연히 허용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하. 여기에다가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지 또는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손실이라든지 등등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하의 종류하고는 전선 굵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35번. 배전선로에서 사고의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사고 범위 확대 방지. 배전선로에서 사고 범위 확대하려면 사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사고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되고 뭐 뭔지 아시죠? 건전한 구간은 빨리 재투입해서 살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선택 접지 개전기를 써서 개전기를 신속하게 작동시킵니다. 맞죠? 자동 고장 검출 장치를 설치한다. 다 맞습니다. 고장이 난 것을 검출해가지고 빨리 차단해야 되니까요. 전력용,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전압을 보상한다.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손실 감소, 전압 강화 보상, 그 다음에 손실 감소죠. 이것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손실이 줄어들고 전압 강화가 보상이 되는데 사고 범위를 확대를 방지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죠. 정답은 3번이죠. 특급 경우에는 자동 구분 개폐기를 선다. 당연히 전부 다 개폐장치예요. 개전기 장치고 검출 장치고 개폐장치죠. 그래서 이건 전압정지 장치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답을 하시고 다음 36번 문제입니다.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 여기서 변압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내부 고장 보호 나오면 전부 차동이죠. 차동 개전기. 특히 발전기 같은 경우는 비율자가 붙지 않는 일반 차동기를 써도 되고요. 주변압기는 반드시 비율이 붙어 있어야 되죠. 비율 차동 개전기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래 이 차동 개전기란 말은 1차와 2차 전류 사이에
그 전류의 벡터차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되죠. 맞아야 됩니다. 이 차가 1, 2차에 전류의 차를 가지고 작동하는 계전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자동 계전기 작동하지 않고요. 사고가 났을 때 내부에 고장이 사고 났을 때 1, 2차 간에 전류의 차가 생기죠. 이때 그 차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것이 자동 계전기죠. 아무튼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게 되면 비율 자동 계전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 GIS 약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절연 개폐 설비라고도 하고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도 합니다. GIS입니다. 자, GIS는 일반 대기에 있는 절연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소형을 만들 수가 있다. 소형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게 GIS가 PT, 계기용 변성기죠. PT나 CT, 그 다음에 모선, 변성기죠. 변성기 쉽게 말하면. 모선, 회전기, 단로기, 차단기 등등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이걸 일괄 수납하죠. 일괄 수납을 하니까 당연히 소형화할 수가 있어.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모아서 설치하니까 소형화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 맞아요. 당연히 이것들은 밀폐되어 있으니까 소음이 적고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습니다. 다 밀폐되어 있는 거죠. 맞죠? 가스 압력에 대한 엄중 감시가 필요하고요. 내부 점검이나 부품을 교환하기가 조금 번거롭다.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안에 가스의 압력의 변화를 아주 특별히 엄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고요. 내부를 점검했을 때라든지 부품을 이렇게 교환할 때 당연히 전체를 다 뜯어야 되니까 번거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죠. 맞습니다. 한냉지, 산악지방에서도 액화방지 및 산화방지 대책이 한냉지 추운 곳이죠. 산악지역의 온도차가 심하죠. 이런 경우 가스의 특성상 가스가 추워지면 액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액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냉지나 산악지방에서는 액화라든지 산화라든지 이게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죠. 그래서 필요 없다 말이 틀린 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스 절연 장치는 한냉지라든지 산악지방에서 액화방지라든지 산화방지에 대한 어떤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이 4번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변력이 수리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제 변력이라고 하는 게 2차 측이 운전 중에 사용 중에 2차 측이 만약에 개방이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변력기는 1차가 대전류 흘러가잖아요. 2차는 5A밖에 안 흐르죠. 변압기 건수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류가 적게 흐르면 당연히 2차 측에 고전압이 발생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2차 측이 만약에 운전 중에 2차 측이 개방이 되면 바로 2차 측의 과전압으로 인한 절연이 파괴됩니다. 절연이 파괴되어 CT가 소선되죠. CT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차 측을 운전 중에는 2차 측을 개방하면 절대로 안 되죠. 원래 그래서 운전 중에 전류계를 교환할 때에는 2차 측 단자를 단락시킨 다음 전류계를 교환하고 다시 2차 측 단자를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2차 측을 변력이 수리할 때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 전류계 수리할 때 이런 것은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이유는 바로 2차 측이 개방이 되면은 과전압이 생기니까 그렇죠.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차 측 과전압
방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39번 문제입니다. 기준 39번 문제, 기준 선간전압이 23kV고 기준 삼상 용량이 5000kVA, 일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5%였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Z분의, Z분의가 아니군요. 2분의 IZ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하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있고, 이때 이제 분자분모에다가 전압을 곱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정리해보면 10V제곱분의 PZ %가 되는 것이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기준 용량이 나와 있으므로 이 값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겠으므로 여기다가 값을 넣어보면 10V제곱분의 V값이 얼마예요? 23kV의 제곱에, P 용량이 여기 나와 있는 5000kVA, 5000 Z 15ohm이군요. 리액턴스가 15. 이해가셨나요? 10V제곱분의 PZ 계산기 눌러봤더니 14.177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2번 14.18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군요. 정답은 2번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수식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여기에 2라고 썼을 때 요 식을 썼을 경우 2는 일상의 전압이에요. 단위는 볼트 단위를 쓰죠. 여기는 부하에 흘러가는 전격 전류죠. Z라고 하는 것은 요 Z는 자기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나타내야 될 임피던스죠. 자기적 임피던스다. 그럼 여기서 V는 뭘 나타내냐? 요 식을 썼을 때 여기 V는 공칭전압을 말하는 것이고, 공칭전압은 선간전압이죠. 단위는 반드시 킬로볼트 단위를 써야 됩니다. 킬로볼트. 이때 여기 P의 단위가 있죠. 여기 P의 단위는 삼상 용량, 삼상이면 삼상을 말하고 단상이면 단상을 말하는데 전격 용량 단위를 말한다. kVA나 또는 킬로와트를 말하죠.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V제곱분의 PZ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 우리가 화력발전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제열기하고 절탄기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관련도 문제 보시면은 머릿속에다가 항상 화력발전소 나오면 절탄기, 급수가열, 제열기, 증기가열 이렇게 딱 머릿속에다가 그냥 암기하세요. 절탄기, 급수가열, 제열기, 증기가열. 원래 이제 제열기라고 하는 것은 제열 사이클, 즉 고압 터빈에서 사용된 증기를 모두 뽑아가지고 터빈 안에 넣어서 다시 가열시킨 다음 저압 터빈으로 넣어서 축을 한 번 더 돌려주어서 열 효율을 좋게 하는 사이클이 제열 사이클인데, 이때 제열 사이클을 쓸 때 증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제열기예요. 절탄기는 연도 중간에 수관을 넣어서 연도로 빠져나가는 열을 해소하기 위해 연도 중간에다가 보일러용 급수를 통과하게 만들죠. 통과하게 만들어서 연도로 빠져나가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절탄기 하게 되면 급수가열, 제열기 하게 되면 증기가열,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문제는 제열기 사용 목적이니까 증기를 가열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